예, 오늘 본회의가 10시에 있습니다. 저희 내란특별재판부 소들을 강행 통과시키겠다고 해서 회전에서 예정된 상황이라 의원들이 우리 기재위원님도 못 오셨습니다. 10시부터 본회의라도. 그래서 조금 작은 규모로 진행이 되지만 훨씬 더 매실 있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환율이 완전히 초비상 상황입니다. 어제 1,480원. 인천공항에서 바꾸면 1,540원을 줘야 지금 달러를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1,500원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물가가 또 이제 당연히 비상 상황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월급 문제도 이렇게 세금들이 소득세 과표 구간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직장인들만 고생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되어서 기업은행과 함께 한번 논의를 해주다. 작년에 우리 금년이죠. 국장이 논의를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세수 감효과가 너무 커서 안 된다고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종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의장님하고 전 본회의 때문에 들어가야 되지만은 좋은 논의해 주시고 우리 제가 최승호 원장님께 자세히 전달받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우리 월급쟁이들은 그 소득이 올라가질 않는데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타격이 심합니다. 과거에 그 소득의 기준에 맞춰서 세금을 냈다면 지금 웬만한 월급 받는 소득자들도 사실은 물가 상승 때문에 제대로 된 소득에 그한 지출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가 관련된 분야에서 그 연동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이 납세자들의 불편함이나 또는 생활에 있어서 그 침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사실은 행정 차원에서 좋은 방식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자는 의미에서 자기업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서도 제출을 하고 또 오늘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이 논의되고 또 사실은 이 국민들을 위해서 이 세제 개편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더 늦추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공역 신분들 또 잘 함께해서 자신이 영광스럽게 시작이 됩니다. 봐주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물가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뉴노멀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주제가 상당히 그런 상황에서는 아주 중요한 민생 과제로 또 보급되어 있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지난 대선 때 물가연동제 도입을 공약한 바 그렇습니다. 보면신 분들께서 마음 좀 토론을 거치고 좋은 결론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물가 연동 세제 도입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사 초두에 우리 김도욱 정책위원장님 그리고 박수영 의원님 그리고 최승로 원장님께서 너무 지금 상황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89년도에 이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 가장 화두였던 게 3저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3저 현상. 그래서 이제 한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그 3저를 딛고 이제 성장하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했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환율이 지금 굉장히 높은 환율인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물가도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 물가 때문에 금리를 이제 낮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그런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또 많은 납세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되고 시행되고 있는 물가연동 세제를 우리 국내에서도 한번 세법상으로 세제상으로 이거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자리를 또 마련해 주셔서 우리 기업원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우리 고광용 정책실장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 한 10분 정도 발표를 듣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용 실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저는 소개받은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고광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가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자유기업원에서 이제 저희 최승로 원장님하고 이제 사실 몇 달간 논문도 거치게 했는데요. 사실 팬데믹 이후에 물가가 많이 올랐고 사실 체감하는 소득은 그렇게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각급 구간은 고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월급쟁이들이 상당히 기술하는 것들을 피부로 느꼈고 뭐 저 스스로도 월급쟁이입니다만 그래서 물가에 연동한 세제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하에 좀 페이퍼를 써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워낙 전문가 분들이 오셨는데 제 부족한 줄 알고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면천의 장이 돼서 좋은 논의의 결과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향후에 후속적으로는 현 정부에서도 조금 이런 세제 개편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부터 목차입니다. 물론인데요. 물가 증세 항상 제가 이제 아마 언론에서는 소개가 살짝 됐다 말았다 하는데 물가 증세 현상에 대해 조금 개념을 디파인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써봤고요. 그다음에 물가연동 세제의 필요성, 그다음에 소득세에 연동한 물가연동 세제 그다음에 상속세 개편은 이제 저희가 소득세만 논의하기에는 좀 이번 토론의 장이 아쉬워서 상속세도 추가했고 상속세에서도 물가연동이 필요하다는 제의가 크고요. 결론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후속 입법 방향에 대한 합의도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여러분 워낙 잘 아셔가지고 자세한 말씀을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수치적으로 좀 요약해 놓은 거고요. 그림으로 한 그래프와 표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물가 인상의 추이입니다. 약 한 10년가량의 추이를 좀 조사를 해봤고요. 소비자 물가하고 생활 물가. 2015년, 16년에 박근혜 정부를 지나서 그때는 크게 변동이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 와서 한 10%에서 12%포인트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15%포인트요? 소비자 물가가 한 7%포인트인데 생활 물가는 한 8%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내년 증가율로 보면은 10%에서 12%포인트 증가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8%에서 10%포인트의 증가율을 보였고요. 3년간.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가 5개월 됐는데 한 2%포인트가 조금 이상 증가한 걸로 나오고요. 최근에 이제 통계청에서 이름을 국가 데이터처로 바꿔서 개념이 좀 부처 이름이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며, 오른쪽 우측을 보시면 생활물가 지수인데요. 2020년에 지금 100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특히 이 식품, 제가 생활 필수품인 식품이 약 28%포인트 증가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물가 지수, 평균적인 120 대수로 나오죠? 12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식품 이해가 좀 떨어지는데, 식품 쪽에 물가가 크게 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팬데믹 상황에 이제 뭐 배달 음식이 좀 증가한 것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생활 필수품 쪽에서 상당히 올랐고, 전월세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올랐다고 하지만, 사실 전월세도 만만치 않게 현재까지 보면은 상당히 증가한 양인데,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증가율이 떨어질 뿐이지, 이것도 만만치 않게 부담으로 다가올 거고, 현재 그 토호제 이런 확대 국면에서는 전월세까지 국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 소득은 그 물가 상승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2020년 100을 잡고 났을 때 2025년에 5년간 한 16% 정도 증가한 상황인데, 그 같은 기간에 처분간의 소득 지수는 약 한 1%포인트, 많게는 3%포인트 차이 날 때도 있고, 최근에 2.3%포인트 정도 올해 기준으로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수록 당연히 소득도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속도가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목소득이 물가 상승에 못 따라가고, 실제 근데 이제 또 세금은 그만큼 과표가 고정되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얘기하겠지만 실질 처분 가능 소득도 감소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저기 월평균 가계 처분 가능 소득을 보면 2020년에 350만 원에서 2025년에 345만 9천 원 떨어지지 않습니까? 실제 같은 그 실질 소득으로 보면 상당히 한 8만 원 정도 오히려 줄어드는, 약 5년간. 그렇게 해서 팬데믹 지난 국면하고 지금 현재 국면하고 비교했을 때 물가는 올랐으나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은 증가율이 못 따라갔고, 명목 소득은 증가율이 못 따라갔고, 실질 소득은 오히려 떨어지는 양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저는 물가 증세 현상으로 좀 디파인하고 싶은데요. 별도의 새로운 세율 인상이 아니라 지금 과표 기준 계속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가가 상승했음에도 가세 기준이 변하지 않아 조세보다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인데요. 구체적으로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귀속 연도별 과표와 세율 변화 추이입니다. 과표 구간은 1,400만 이하부터 10억 원 초과로 되어 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최하 과표 구간이 1,2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 구간은 문재인 정부 때 시작 시기에는 1.5억 원 초과 5억 원 초과가 제일 높은 구간이었는데요. 보면은 몇 차례 변동이 있습니다. 2018년에 보면은 구간 분리가 이루어진 게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가 새로 신설됩니다. 그리고 2021년에 문재인 정부 거의 끝날 때쯤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가 또 신설 분리돼서 현재 2021년에 신설된 기준으로 10억 원 초과가 최고 높은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45% 세율이 적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지표를 보면 상향되는 시점이 윤석열 정부의 하위 소득 구간, 과세 표준 구간에서 1200에서 1400으로 상향이 되고요. 그 다음에 1400만, 두 번째 구간이 1400만 초과해서 5천만 원 이하로 상향이 되고 조정이 되고, 그 이후 구간이 5천에서 8800 이하로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하위 3개 구간에 한 번에 같이 바뀐 건데요. 보면은 이 특징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소득도 자연스럽게 오르는데, 이게 과표 자체를 좀 물가에 맞춰서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방법을 오히려 고소득 구간을 더 늘려가지고 확대시켜 놓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최고 구간을 계속 늘려나가고 고소득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거에 대한 과세를 또 세율을 더 높여가지고 세대 개편을 해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물가와 연동되지 않은 고정형 체계고, 물가 상승에도 과표 구간은 자동 조정 없이 최고 구간만 올리는 양상으로 개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이게 약간 물가를 반영한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하 구간이 1200에서 1400을 올려주고, 또 두 번째 구간도 5천만 원까지 올려주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최하 구간의 소득 물가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반영을 해서 최하 구간의 과표 기준을 좀 상향시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약간 이제 실제 체감 세 부담은 좀 줄어드는 양상이 됐겠죠. 그렇게 돼서 실제 이제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최고 구간 학교를 통해서 물가를 반영했다면, 물가 상승에 따른 소득의 증가를 반영했다면, 윤석열 정부 때는 최하 구간,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 그 소득의 과표 기준을 높여줌으로써 물가를 반영한 양상인데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자동 연동 체계도 아니고 일시적인 조치였을 뿐이라는 게 관점입니다. 이게 딱 정부별로 약간 전혀 다른 접근의 개편, 세제 개편이 나오고 시사점이 나오고요. 다음에 연봉 수준별 물가 증세 실태 분석입니다. 이건 첫 번째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반영한 명목소득의 변화에 따른 2020년과 2025년 이 5년간의
실제 소득세가 어느 정도 나올지 계산해 본 거고요. 다음은 명목소득 지수. 네, 명목소득 지수로는 실제 이제 같은 소득이 명목소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반영하면 조금 많이 변화가 있고요. 이 소비자 물가지수는 조금 상대적으로 잘하는데 소비자 물가지수 제가 서민층, 중산층, 고소득층을 4천만 원, 6,400만 원, 1억 원 정도로 잡아봤고요. 그리고 과세 표준액은 제가 저희 아내가 좀 이쪽 기장이나 이쪽 그 소득 신고나 이쪽에 전문적으로 지금 20년 가까이 일하고 있는데 그 아내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좀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좀 낮은 구간은 과표가 한 총 연봉의 60% 정도 잡히고요. 소득이 좀 높으면 기준이 아마 6, 7천 정도 될 건데 여기 밑에 제가 적어놨을 텐데요. 그래서 그 소득 이상, 연봉이 이상이 되면 과표가 약 70%. 그러니까 30%가 공제가 됐는데 여러분 그 실제 연봉 소득이 전체 과표로 잡히지 않고 그 1인당 세액공제나 소득공제가 되잖아요. 그거 빼고 난 다음 그래서 소득이 낮으면 한 40%가 빠지는 거고 소득이 좀 높으면 30% 정도가 빠집니다. 물론 각 개개인별로 가족 소득공제나 인적 소득공제 뭐 이 세액공제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뭐 카드 쓴 거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종합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평균적으로 좀 대충 뽑아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천만 원 서민층의 경우에는 2020년에 4천만 원이면 2025년에 같은 소득을 약 연봉 4,650만 원 정도로 잡았는데요. 세금이 소득세를 추산해 보니까 2020년에 250만 원, 2025년에 292만 5천 원에서 약 1.16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 40만 원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중산층 6,400만 원 소득자 기준으로 보면 과표랑 이런 거 계산해 봤을 때 2025년에 7,440만 원과 비슷한 수준의 연봉인데요. 실제 물가를 고려를 했을 때 2020년에 소득세는 567만 원, 2025년에 674만 원이어서 약 110만 원가량 더 내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고소득층 1억 원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1억 원 이상 소득자가 굉장히 많아지긴 했는데요. 2020년에 1,158만 원 정도 소득세가 추산됐는데 2025년에는 1억 원이 1억 1,600만 원 정도 소득이 그 비슷한 소비자 물가지수 반영했을 때 비슷한 수준인데 소득세가 한 1,377만 원, 약 200여만 원 정도 더 나오는 것으로 나오고요. 실제 세 부담은 1.16배에서 1.19배, 그러니까 1.2배에 조금 안 되게 증가가 되는 것으로. 그 다음에 명목소득 지수로 반영을 하면 훨씬 소득이 이제 명목소득으로 하면 더 증가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4천만 원 서민층이 2020년에 4천이면 2025년에 이제 5천인데요. 1.16배를 반영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소득세 추산은 서민층 기준, 연봉 4천만 원 기준으로 1.3배, 70만 원 증가하죠. 그 다음에 중산층 기준으로는 1.35배 증가는 조금 더 이제 소득이 올라갈수록 소득세 부담이 더 커지는 걸 알 수 있는데 한 200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소득층 기준으로는 역시 1.3배 증가하는데 한 350만 원 정도 증가하는 걸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중산층의 그 물가, 그러니까 세금의 더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반영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이 과표로 잡히는 게 어쨌든 높더라도 소득이 높더라도 한 30%만 잡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산층 부분에서 좀 그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로소득세 과세이놈이 세수 급증인데요. 다양한 양상이겠지만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도 같이 연달아서 오르기는 합니다만은 그거에 맞춰서 과표 구간은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과세 인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세금 하나도 안 내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2018, 19, 20년 팬데믹 지나면서 문재인 정부 지나면서 2020년에서 22년 사이에 그 고소득자 과표 구간을 늘렸지 않습니까? 확대하고 세율도 늘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급격하게 과세 인원이 한 720만 명에서 965만 명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2023년에는 108만 명까지 증가합니다. 아니 1084만 명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세는 이제 밑에 녹색인데요. 44조 원에서 2024년에 64조 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종합소득은 아니고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세, 다른 다양한 소득세가 있는데 그건 빠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제 월급쟁이들이 근로소득으로 얻어진 것에 대한 과세, 이건과 세수가 급증했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보면, 해봤을 때, 물가 상승과 소득 간 괴리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나 생활 물가 대비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은 오히려 떨어졌다. 그리고 과세의원은 그 문재인 정부 기간 지나면서 상당히 증가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도 세수가 미래에 늘어났지 않습니까? 같은 분기의 기간은. 그래서 44조에서 64조, 20조 원 정도 늘어났으냐. 상당히 가파른 상승.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 물가 증세라고 디파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 물가연동 소득 세제의 필요성입니다. 물가 증세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른바 인플레이션세와 같은 맥락의 고물가 기조 아래 과세 기준이 고정된 채로 조세정책의 형평성이 훼손된 양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중립성도 훼손될 수 있고요. 그 다음 경제활동에 왜곡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세부담이 증가하고 실질소득이 동일함에도 물가 상승 시기에 더 높은 세부담을 내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가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굉장히 불필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또 물가가 오르면 그 세금도 더 많이 내야겠다. 그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디시전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요.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도 약화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OECD 주요국 우리 권성주 박사님 오셨는데요. OECD 물가연동 소득세제 이거 관련해서 발표하신 거를 자료를 제가 참고해서 재정리한 표이고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OECD 국가 중에 22개 국가가 물가연동 소득세를 이미 도입해서 실현하고 있고요. 우리가 많이 좀 세제든 여러 가지 제도를 레퍼런스 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80년, 77년에 이미 도입한 거고요. 캐나다도 73년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을 보면 완전 물가연동 혹은 부분 물가연동, 대체로는 완전 물가연동을 하고 있고요. 조정 주기도 매년 자동 연동해서 원칙적으로 가고 있고요. 연동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연동률은 2021년 기준으로 1%, 0.5, 1.4%인데 매년 이렇게 반영이 돼서 모든 가표 구간 혹은 기본 세금의 고세율 구간에 적용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되게 늦은 거죠. 이런 제도는 사실은 도입할 필요성 굉장히 인식이 있고 전문가들에서도 사실 심심치 않게 논의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미국과 캐나다 방식을 참고로 해서 원칙적으로 매년 적용하고 정기적,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 물가연동제를 제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변동형의 과세표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 특히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을 해서 계산을 했으면 좋겠고요. 해당 연도의 물가지수 대비 기준 연도 물가지수로 해서 이게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 지표, 간단한 지표입니다. 계산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과표 구간을 자동 조정하는 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세액 부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조명 구간은 우리나라 회계연도 기간이 당연히 6월부터 6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적용을 해서 일치시켜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납세자들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가연동 맞춰가지고 과표 구간 조정한다. 거기에 맞춰서 실질 세부담이 줄어든다. 이게 단순한 거거든요. 도입 효과는 뭐 세금 감소 효과는 실질소득 보전 효과, 과세 형평성 제고 등이 기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연동 도입 시 예시고요. 예를 들어서 약간 2020년하고 제가 25년을 계속 비교를 했는데요. 현행 과표하고 25년의 물가연동 지수를 적용하면 좌우로 이렇게 비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최하 구간은 1628만 원으로 최고 구간은 11.6억 원 정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연봉이 예를 들어서 아까 중사층 정도 6,400만 원 소득자가 2025년에 7,44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세금이 한 0.94배, 6%포인트 정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기준으로는 한 2020년에 567만 원이면 같은 소득자가 소득이 물가에 따라서 올랐다고 가정했어도 674만 원 내는 것이 물가인동 소득세를 도입하면 635만 원 정도, 약 한 4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옵니다. 40만 원도 큰 돈이죠. 그래서 세금이 실질적으로 세부담이 줄어들기도 하고, 실질적 세부담보다는 물가에 맞춘, 어떻게 보면 정합성이 높은 정상적인 세금 부담으로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과하게 부담을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득세만 얘기하면 뭐해서 소득세도 좀, 상속세도 좀 추가를 해봤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고윤성 교수님도 계시는데, 제가 잘 모르지만 간단히 제안을 드리고, 사실 연초고요. 최상호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때 이제 부총리를 하셨던 거고, 그 당시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여야 간 어느 정도 합의 국면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처리가 되진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전에 논의됐던 내용이고요. 근데 취득과세형, 유산과세형 뭐 이렇게 논의가 됐었고요. 저는 이제 취득과세형 쪽하고 그다음 배우자 상속 전면 폐지 쪽으로 좀 제안을 하고 있는데, 현행 상속세법의 문제는 워낙 많이 나와서 자세한 얘기는 토론을 통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중과세는 형평성 문제가 있고요. 유산취득세로 세대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상당히 많이 얘기되고 있고요. OECD 22개 국가 중에 17개 국가가 취득과세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법의 문제 두 번째로 상속세 과세인의 이제 세율추인데요. 실제 아까 말씀드린 동일기가 2022년에서 25년, 24년까지 보면은 상당히 과세 인원이 굉장히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총 결정 세액 자체는 2022년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좀 감소한 걸로, 아마 이때 상속세 세제에 대한 조금 일부 개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점차적으로는 과세 대상이 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2만 명 정도까지 올라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 최고세율의 문제인데요. 지금 세 번째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60%로 가장 높고, 다른 나라들은 30%에서 55% 사이인데, G7 국가들의 평균은 0%, 30%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율이 상속세 최고 세율이 한 2배 정도 높은 걸로 나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가 맞지 않다라는 거고요. 최고 50%의 5단계 추가 누진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꾸준하게 좀 세율 인상이 있어왔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향인데, 우리는 정반대 방향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OECD 평균 대비도 높은 세율인데, OECD 평균 상속세율은 15%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은 50%인데, 미국이 40%, 독일 30%, 이탈리아 4%.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상속세율 인상을 추세하는 게 있고요. 타국들은 결국 인하 추세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상속세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많이 하는 이유가 세대 간 부의 이전을 좀 막아보겠다는 거. 실제 상속세 중에 이제 배우자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하고는 관련이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선진국의 배우자 상속세는 대부분 비과세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직은 과세되고 있는데, 이게 폐지가 필요하다. 배우자들도 재산 형성 기여에 대한 이혼 과정에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배우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폐지에 동의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OECD 상속 최고세율 상위 5개국의 진위 계속 변하는데,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느냐라는 측면인데, 실제 없는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수치적 글로벌 웰스 리포트에 따르면 그렇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상속세 개편은 최고세율 인하를 필요하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가야 되고 배우자 상속세는 좀 빼자면 좋겠고 유상취득 과세로 좀 전환을 해서 실제 이제 총액 베이스보다는 상속인별로 취득을 좀 n분의 1로 나눠서 받은 금액만큼의 유산 방식의 취득 쪽 과세로 가야 된다. 그래서 OECD 17개국이 채택한 글로벌 스탠다드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야 과세 형평성이나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어쨌든 또 이제 이 소득 상속이라는 것도 물론 이제 사실 자산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물가에 따라서 오른 측면도 있고 소득 자체도 그런데 기존의 과표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과한 세부 부담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전체적인 그 물가 수준에 맞춘 과표 기반의 적용이 필요하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과표를 조정할 수도 있고 또는 세율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제가 조금 잘 모르겠어서 고윤성 교수님이나 이렇게 상속세 정도의 전문가로서 이쪽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좀 큰 차이는 없죠. 그래서 물가연동 상속세 도입 시 2025년 과표 변동 사항이며 이렇게 1.16배가 되는 상황에서 각 구간별로 1.16배를 했을 때 누진공제액도 좀 달라지는 것이 실질적인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제안입니다. 높부하 증세 현상에도 불구하고 별도 세율상 실질 세부담이 증가하는 건 보이지 않는 증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지난 10년간 소비자 생활물가 지수는 상당히 상승했으나 과세표준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좀 오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저건 아니고 한 16% 증가해. 그리고 물가연동 소득세제는 38개국 중 20개국이 기도입되고 운영된 글로벌 스탠다드다. 그래서 이거에 맞춘 우리나라의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는 게 제 제안이고 아까 상속세 개편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좀 낮추고 기업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완화 등 최근에 이제 농어촌 지역도 그렇고 사실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가업상속 관련해서 대외 대처가 볼 땐 중요한 측면이 앞으로 오고 있다는 생각이 돼서 이 부분도 좀 세심하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모식 선원입니다. 제가 지금 시험사 시험 합격하고 수습 받고 난 다음 기억한 지 한 20여 년 돼가는데, 정말 이 물가는 그동안 그 사이에 꾸준히 계속해서 오른 반면에 제가 이제 농담처럼 저희들끼리 하는 말이 오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성적과 우리의 세무 수술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업할 당시에도 선배 세무사님들이 한 20년간 비장료가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개업한 이후로도 한 번도 오르지 않고 있는 반면에 이 물가는 그 사이에 꾸준히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득세의 문제에서도 그 사이에 물가가 오르는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서 이걸 반영했다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소득세율 자체를 1%씩 낮추는 식으로 해서 소득세에 대한 완화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할 때 취업하는 사람들은 취업해서 직장 내 연봉이 차츰차츰 오르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사업 시작했을 때 사업이 처음에 잘 안 되다가 나중에 소득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렇게 소득이 차츰차츰 증가하면서 세금을 납부하다 보니까 자기가 사실 실질적으로 내가 소득을 많이 버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내지라고 생각하지 이 물가에 오르는 데에 따른 이런 걸 반영해서 가지 못한다는 사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좀 더 많이 버니까 세금 더 많이 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물론 소득이 계속 오르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소득이 그대로 유지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원목 임금의 증가에 따라서 세금세를 부담을 많이 하는 효과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상속세나 증여세 관련해서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기준시가 3억 원 이상 되는 그 아파트가 전국에서 서울에 몇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세법에 있었고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이 거의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예전이나 지금이야 이 과세구간 똑같은데 그때는 이제 상속세 낸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 집 자산이 되게 많은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서울에 혹은 뭐 서울 근교에 집 한 채 가지고 계시다고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상속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실례로 저희가 상속세 한 것 중에 정말 부모님이 자녀들이 어린데 부모님이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가 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자식들이 그 부모 이런 슬픔보다 이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 그 아픔 때문에 살던 집도 이사 가야 되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증여세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사실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이제 정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외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 보통 주로 이제 이 남편분이나 아내분이 소득을 주로 벌고 배우자가 집안일을 하면서 이 소득을 재산을 형성해 가는 경우에 나중에 이제 이 10년간 6억 원의 공제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상담을 하게 되면 나중에 결혼 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재산에 대해서 부담을 나누고자 해도 나눌 때 세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장난처럼 하는 말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냐 그러면 깔끔하게 이혼하시면서 재산 분할 청구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세금 때문에 피치 못하게 이혼을 보내야 되는 이런 사회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결혼을 저출산 문제 이런 걸로 결혼을 권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혼을 장려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게 사실은 농담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장이혼하는 부부도 있고 사실 위장이혼했다가도 일단 서류상에 이혼이 돼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혼하는 부부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이 모든 게 세제의 물가와 관계되기도 하지만 세제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모든 것에서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는데 K 민주주의, K 뷰티, K 방산 이렇게 이런 분야에서 이게 표준이 되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의 구세청의 세제는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훌륭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콘텐츠 체계랄지 이런 것을 배우러 오고 하는데 이런 기능적인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K 세정도 이끌어가지 않나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가유분세제의 필요성과 유익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사실 이 문제는 최근 들어서 많이 좀 더 이슈화되고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가 이제 본격적으로 세제에 대해서 검토하기 이전에 부동산 공장을 그 전에 한참 전에 이제 연구를 하셨을 테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씩 조금씩 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한 몇 년 전에도 많은 분들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시고 주장하시고 말씀도 하시고요. 그리고 저도 와서 세제를 공부하다 보니까 물가연동 세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이 되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전 세제 전반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요. 주로 그동안에 소득세 중심으로 제가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오늘 토론은 소득세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물가연동 세제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오늘 또 상속세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물가연동세제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도입을 하고 어느 세무까지 도입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논의의 장이 많이 열리고 많은 전문가들과 이런 정책 당국과 국회와 이런 모든 이제 기관들이 함께 좀 논의하는 자리들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토론분 내용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물가연동세제를 소득세 측면에서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와 그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고강경 실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24년 최하위 소득 구간을 조정한 것과 그리고 최고세율 구간을 조금 이렇게 새로 도입하고 조정한 걸 외에는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현재 그 과표 구간을 유지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오늘은 과표와 세율 체계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지만 공제제도도 마찬가지로 공제 규모랄지 공제 금액이랄지 뭐 공제 상한이랄지 이런 것들도 사실 큰 변화 없이 상당 기간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제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에 납세자의 명목소득은 이제 물가 상승으로 계속 증가를 해왔고 이는 결국에는 소득세제가 누진적인 세제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보게 됐습니다. 이걸 소리 말하는 이제 소리 없는 증세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결과적으로 어쨌든 납세자의 세부담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납세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과세당국 입장에서 보면은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세율과 공제 체계를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면세자 비율이 거의 50% 가까운 수준이었거든요. 그때 지금도 이제 한 30% 초중반 수준까지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좀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또 실효세율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소득세 실효세율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은 거의 최저 수준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복지 수요가 저희가 이제 증가하고 있고 아무래도 저출산고 고령화 때문에요. 그럼 재정 지출이 이제 늘어나는 상황이고 또 세수입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세수입을 감소하는 물가연동 세제는 결과적으로 어쨌든 세수입을 감소하는 정책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시행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부 국가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이제 도입을 하려고 했다가 못했거나 도입을 했다가도 다시 중단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제 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해서는 사실 충분한 공론화와 오늘과 같은 이전 공론화 과정과 이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사전 검토 과정이 면밀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관련된 시뮬레이션 분석들을 진행해 봤는데 물가연동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했을 때 세수 감소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세수 영향뿐만 아니라 또 소득 계층별로도 다른 영향이 갈 텐데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사전에 면밀하게 이제 좀 조사를 하고 컨트롤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모든 효과들을 또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또 구해야 할 과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물가연동세제에 앞서서 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긴 합니다. 단순히 이제 과표와 세율 체계만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좀 고민해야 할 거는 소득세제의 비합리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합리화하는 과정들이 좀 선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높은 변차자 비율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 현행 소득세제 체계도 사실 복잡하고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세율 체계도 이제 8단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 좀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주장들도 있고,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서 좀 더 그걸 하향 조정을 필요하겠다는 주장들도 있고요. 공제 체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근로소득자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업소득자와의 지금 과세 불균형의 문제도 이제 많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근로소득 공제 규모가 너무 크고 오히려 그리고 이제 기본 공제 혜택은 인적 공제 혜택은 다소 작은 좀 이상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이외에도 신용카드 사용금에 대한 소득 공제,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 공제 등 근로소득에 만 적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근로소득이 이런 제도들이 사실 그동안 있었던 거는 근로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지만 사업소득 중심인 종합소득은 소득의 일부가 은폐되어서 노출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사실
아주 과거에 이제 도입이 되었고 시행되었던 정책이긴 한데요. 사실 그동안에 세무행정이 상당 수준 전산화됐고 과표원 실활도 많이 된 상태에서 종합소득자에게 이런 종합소득자의 과표원 실활도 많이 진행이 됐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반영을 해서 우리 세제에 반영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목적이 막 달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폐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좀 정리해야 될 제도들도 이제 주제를 하고 그래서 세제 합리화 없이 그냥 물가 연동제만을 도입할 경우에는 사실 이러한 불합리한 공제 체계가 그대로 물가 연동이 되어서 고착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에 대한 다소 과도한 공제 규모, 사업소득 간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이제 고착화될 우려이기 때문에 일단은 선행적으로 우리 세제를 좀 더 합리화하고 좀 더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이제 물가 연동제에 도입하는 것들을 취하고 이제 순차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부분은 많이 공감될 것 같은데 물가 연동제를 도입하게 되면 어쨌든 세수익 감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확실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세수익 감소가 아무래도 물가 연동제를 도입하는데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우리나라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 지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안정적으로 이제 세수익을 확보를 해야 가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물가 연동제를 도입은 세수익 감소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다른 증세 방안을 함께 고려되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향후에 재정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본하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가 연동제를 도입하려고 했다가 이제 포기했거나 아니면 도입했다가 폐지했던 국가들인데요. 일본은 이제 과거 인적공제나 과세표준 적용 세율권에도 물가 연동을 검토를 하긴 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세수적인 측면이 부담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조세제도의 자동 경기 조절 기능 등의 이유로 이제 부정적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면서 도입을 못했던 것으로 이제 확인됐습니다.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입을 했었는데요.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물가 증세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과세 표준 적용 전체 세율 구간에 대한 물가 연동을 도입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재정 여건이 좀 악화되고 정책의 상황 같은 것들로 인해서 이제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물가 연동제를 찬성하는데 이제 이거를 매년 자동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건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우리 상황을 고려하면은 과세 표준, 공제 규모, 세율 이런 것들을 좀 재량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좀 충분히 검토해 볼 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매년 하기보다는 좀 물론 이제 시스템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이 이제 물가 연동제가 될 수도 있는데 재량적으로 하되 뭔가 주기적으로 이런 물가 연동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가 싶은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가 연동 자동적으로 이제 물가 연동제를 하지 않는 국가들도 OECD 국가에서는 16개 국가들이 존재를 하고 이제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이제 경제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세율과 공제치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걸 좀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재량적인 조정 방식에는 이제 재량적으로 이제 조정하게 되면은 경기 변동이나 재정 상황 정책 우선순위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하는 장점이 분명히 있고요. 말씀드리면 이제 경기 침체기에는 세부담을 좀 완화할 수 있고 초환기에는 이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좀 세세 개편이나 세율 체계나 이런 부분을 다 연결해서 또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재정 수요가 급증하는 시점에서는 재량적 조정 방식이 좀 더 적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복지 지출 증가 속도나 세임 여건들을 고려해서 과표나 공제 속도 조절이나 시기나 이런 것들을 좀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겠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재량적인 방식을 따른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좀 세제를 앞서서 합리화하는 과정이 먼저 선행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세제를 합리화하고 그 위에 이제 물가 연동제를 어떻게 도입할지에 대해서까지 함께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앞으로 이제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고 정책 강국 입장에서도 좀 더 재정을 운영하는데 수월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발표를 밝고 고민을 하면서 저의 고민이 당연히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세제를 만들고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원칙이 적용되고 순서가 있겠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세제는 공평성과 합리성을 우선순위 두고 그 다음에 세수가든지 그 전체적 효과를 공모하는 게 올바른 세제 운영 방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아까 이제 그 대표님이 오르지 않는 거는 뭐 성적 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 오르지 않는 게 교수 월급이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실질이라는 말이 공정과 얼마나 연동이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15년 동안 등록금이 오르지 않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로 인해서 뭐 개인적으로든 학교로든 재정은 굉장히 제한되었고 15년 동안 대학의 질적 수준은 굉장히 하락하였습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지표로 나타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실질은 공정성을 담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고 그 공정성과 실질은 결과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강력한 동기부여입니다. 그게 대학에서 결여되었기 때문에 대학이 순위가 하락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 물가 연동과 세제를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 실질을 반영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귀착되는 것 같고 그리고 물가 연동 세제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도입되는 실질적인 방향이 굉장히 악화되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저의 든 생각은 왜 도입을 안 했을까? 왜 안 할까? 라는 생각이지 도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인지의 논의는 사실 이미 준비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죠? 공정이나 합리성이나 기준으로 보면은 도입한 게 맞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뭐 도입했을 때 좋은 점, 형평성,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은 말씀들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약간 다른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건 도입을 왜 안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도입이 쉽지 않겠다,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굉장히 어렵겠구나. 어려울 거기 때문에 도대체 그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지혜를 모아서 고민해야 될 것인가가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단은 생각나는 바로 네 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봤고요. 아까 이제 우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어떤 물가를 할 때 뭐 일반적인 CPI를 많이 썼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국가마다 CPI를 쓴 데도 있고 담배를 규제시킨 것도 있고 등등등 국가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지금은 그런 단계의 고민을 하지도 못했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도 정확하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너무나 수많은 가정을 가지고만 얘기했으니까. 사실은 구체적인 방법론을 같이 고민을 해야지 이게 정말 타당하고 세수에 얼마 영향을 주는지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이제 첫 번째 물가 연동을 한다면 도대체 어떤 물가가 합리적인 물가 연동 기준이 될 것인가, 일반적인 CPI를 쓸 것인가, 근원 물가 지수를 쓸 것인가 등도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 물가 연동이 지금 이제 아까 과표에 연동된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과표가 영입됐지만 그래도 다양한 공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디까지 연동을 시킬 것인지 다 연동시킬 것 수도 있고 단계별로 과표, 공제, 뭐 공제에도 뭐 소득, 뭐 상속증여도 말씀하셨지만 상속증여도 사실은 일괄적으로 한 번에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단계별로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연동시킬 건지에 대한 범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발표하실 때는 완전 연동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이펙트를 우리가 예상하기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안전장치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괄보다는 일단 단계별로 부분을 써보고 이제 확장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지. 우리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갔다가 사실 피해보는 건 국민이거든요. 그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까 이제 세제 우선순위는 공정성, 합리성 뭐 이런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뒷단에 따라오는 세수나 정책 효과도 당연히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기 때문에 세수 확보가 어쨌든 필요하겠죠. 전체적인 상황이 우리나라 상황이 세수가 부족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남아있냐 그러면 다시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게 사실은 부가가치세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지요. 근데 뭐 아까 우리가 OECD 기준을 많이 하면서 말했는데 남들은 이렇게 해 라고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남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어떤 서의 모두 발언일 텐데
사실은 부가가치세 얘기하면은 우리가 거의 최하위 수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수 확보라는 것들 때문에 물건을 못 한다면 물가연대는 합리성이나 형평성 차원으로 도입을 하고 그럼 세수 부족분은 다른 차원의 것들을 찾아가야 될 것이고 사실 그 이전에는 저는 이제 지출 문제를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모든 가정은 수입을 늘리기 전에 수입이 팍팍하면 지출을 줄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 모든 국민들의 생활 방식이죠. 그러니까 국가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출에 대한 합리성이 정말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지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개인적인 국민으로서 뭐 세제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지출의 엄격성이 굉장히 훼손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출의 엄격성을 굉장히 잘 잡고 나서 그 다음에도 일정 부분이 세수가 부족한 쓸 돈이 있는데 부족하다면 다른 뭐 부가가치세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힘게 합의를 통하여 고민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보면 물가운동세제를 도입하는 게 실질에 부합한다. 실질은 조세형평등과 공정성에 부합하는 제도이다. 그 실질이 있어야지만 결과적으로 동기부여가 되고 동기부여가 있어야지만 국가경제 사회는 발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객이 물가에 따라서 오르고 또 지출도 오른다 하더라도 세금 그대로 있으니까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다 재정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하면은 세상은 발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과서에 나오는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이 사회가 발전하는데 지장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 원칙을 왜 못하게 하느냐,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데 주저하느냐, 이 많은 변수는 뭐 정치적인 변수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마침 정치인들이 계시다가 나 가버리셔가지고 그렇긴 한데 또 우리 여기 오신 정치인들은 또 여기 물가연동세제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우리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다시 말해서 정치인들은 소위 임기응변적이고 여론에 이랬다 저랬다 좌우되는 그런 세력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치인들이 아니고 우리 전문가 집단이 중심을 잡고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함으로써 정치적인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우리가 그걸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우리 보면은 환율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환위기 때 1998년 외환위기 때 이렇게 환율이 오르고 이러면은 가장 일차적인 대응 수단이 뭐냐면 금리입니다. 금리를 올려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 사실 우리가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되는 이런 경우는 제가 이 것이 동문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의 일이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금리를 못 올리고 있어요. 왜 못 올립니까? 차이가 많고 모든 분야에서 부채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못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수영 의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뉴노멀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대응하는데 금리로서 우리가 대응하는데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이제 여력이 없어지고 이 내부적으로 워낙 가계부채, 정부부채, 기업부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더 불리한 게 사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기축통화국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뭡니까 관세 협상과 관련됐을 때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무기한적인 외환 서합, 달러 서합을 체결해달라 그런 요구가 국민들한테 여론이 인식이 되더라. 그런데 이미 그 이전부터 우리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부채 증가를 유의해야 된다 이런 문의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국제 정세를 봤을 때 기축통화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구조에 있어서도
사실 저는 뭐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잘 되는 쪽을 얼마만큼 잘 밀어주느냐 이건데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불특정 다수의 이익이 되는 것, 불특정 다수의 이익이 되는 것을 우리가 관철시켜내야 된다 이거죠. 특정한 소수의 이익이 되는 것을 이때는 그걸 굉장히 이 정치인들 이익 집단과 결속된 우리 철의 삼각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특정한 소수의 이익이 되는 것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불특정 다수의 보편적인 이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노력하고 그걸 해야만이 나라가 발전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아까 뉴노멀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금리를 인상시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처지가 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더더욱다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경제의 펀더멘탈 구조에 있어도 정치적인 영향력이 공정성이라는 이름, 형평성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정책 감리령에서 채택되고 있다.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뭔가 대우각성하면서 뭔가 이런 어떤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물가연동세제, 저도 이제 오늘 문헌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게 되니까 좋은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매번 세제 개혁할 때 내세우는 목적이 대개다 보면 형평성입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그럼 효율성, 기업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세제 개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 이런 것 때문에 뭐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자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정책이라고 하면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크게 효율성과 형평성인데 세제 개편을 하면서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오고 우리 국민들도 정치적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 집단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정치적인 저항을 극복해가면서 교과서적인 개혁을 만들어낼 건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각종 공제제도, 소득세에서 각종 공제제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수원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결국은 특정한 소수를 위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물가연동세제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세제 이익이 되는 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반드시 뭐 정기적으로 하건 아니면은 정례적으로 세제 개편에 반영을 하건 어떤 식으로든지 만들어내야만이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것이 정말 우리가 지금 많은 경우에 어떤 전문적인 판단, 요즘 이제 정치인들이 전부 전문적인 판단도 자기들이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만기 칠남에 모든 것을 다 형평성, 누구 특정 소수 집단이 불이익이 있고 뭔가 참 애틋한 좀 뭔가 이 도와주게 되겠다. 이걸 보편적으로 다 그냥 다 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전문가들이 이런 불특정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이런 목소리를 자꾸 내고 이걸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여야만이 나라가 발전하고 이것이 결국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 이런 논의를 하는 측면에서 아무쪼록 우리 기재부의 국장님 그리고 조세연구원의 우리 건박사님 뭐 이거 이거 뭐 하기 힘들어요. 뭐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정치인들을 참 잘 이용해 설득해서 이걸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걸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오늘 저희 세미나 유익한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돼서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사실 저도 30년 정도 제가 이제 근로소득자로 공고를 받아왔는데, 그래서 뭐 물가가 이제 오름으로 해서 이제 뭐 자연스럽게 세부 가입이 늦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이제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정부가 그동안 이제 근로소득자 또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아까 뭐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근로소득자가 아시겠지만 굉장히 뭐 2천만 명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한테 일부 혜택을 주더라도 그게 뭐 보통 세수감이 몇 조 단위가 되고 뭐 지금 뭐 논의가 되고 있는 물가 연동되는 거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추산하기에는 수십조 단위의 돈이 필요한 그 제도입니다.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무차별하게 혜택을 줄 거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또 취약계층의 어떤 뭐 주거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혜택을 줄 거냐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사실 현실적으로 물가 연동되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아직 시기성대로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제가 뒤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그동안 그러니까 저희가 세법 개정을 발표하면서 워낙 많은 세목에 대해서 그 개정을 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제 하는 그 세법 개정안 중에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 사실은 이제 아시게 되니까 사실은 뭐 정부에서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좀 소홀하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23년도에 아까 이제 뭐 발표 자료도 있었지만 시율 6% 구간을 이제 1200에서 1400으로 이렇게 높이고 시율 15% 구간을 4,600에서 5,000원만으로 늘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시기에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당시에 들어가는 세수감이 제가 알기로 2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뭐 단순하게 이게 과표구가 2개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조 원 이상의 돈이 들었고 또 이제 식대 비과상도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월 10만 원인데 그 당시에는 점심에 나가서 밥 한 끼 먹으려고 해도 뭐 만 원 이상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20만 원을 올렸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이 이제 들어간 그런 이제 세대 개편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4년도부터는 그 자녀에 대한 어떤 세액공제를 저희가 이제 뭐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해서 약간 좀 더 이렇게 좀 확대하면서 이제 제도를 개편을 했고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도 이제 월 10에서 20만 원 이렇게 늘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거의 이제 매년 조 단위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세부담을 좀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한 거고요. 올해 이제 세대 개편안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양육비하고 주거비 쪽에서 신용카드에 대해서 자녀가 이제 있게 되면 좀 기본공제를 늘려준다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는 이제 예체능 학원비가 취약전 아동에 대해서만 이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이제 저학년인 경우에 이제 저희가 확대한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사실은 향후 5년간 한 1.6조 원 정도 건강청에 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부가 어쨌든 뭐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세를 좀 완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이게 물론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왜 현 시점에서 물가연동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정부가 자꾸 이렇게 조금 좀 신중한 입장을 이제 저희가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말씀하시는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차원인데 그럼 과연 지금 우리나라 어떤 근로소득자의 어떤 세부담 자체가 그러면은 지금 적정하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총급여가 만약에 100이면 지금 비과세하고 공제가 45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는 총급여가 100인 사람이 사실은 55에 대해서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OECD랑 비교 자체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OECD랑 비교해봐도 실효세율이 한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소득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는 사실 유일한 세제인데 상당히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보다 좀 더 이제 그 기능을 강화해 준다고 하는 게 사실은 국제기구도 그렇고 저희 정부 입장에서도 그게 기본적인 입장이어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이제 세부담이 적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게 되면 사실은 결국은 소득세의 어떤 세수 기능이라든지 소득 재분배 기능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현 시점에서 도입은 좀 쉽지 않은 거고 지금 어쨌든 지금 시간이 좀 흘러서 아까 우리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각종 공제를 좀 합리화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세부담을 적정화하는 그런 조치를 통해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소득세 기능이 정상화된 상태에서 도입을 검토하는 게 이게 합리적이지 현재 아직 소득세의 어떤 그런 기능 자체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십조 원에 해당하는 이런 물건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평성 측면에서는 뭐 물가가 올라갔는데 자기 소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니까 문제를 제기하실 수는 있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 지출 사이드도 있는데 결국은 세금 아니면은 국가 채무거든요. 근데 어쨌든 국가 채무하고 세금이 결국은 하여튼 뭐 역할들을 잘해서 국가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 물가 연동제 도입하는 것 자체는 조금 이제 정부에서는 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게 결국 아까 삼속세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제 물가 연동제를 하게 되면 제일 크게 들어보는 거는 소득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면세자 같은 경우에 거의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물가 연동을 하고 예를 세금 감면폭이 없고요. 결국은 소위 얘기하는 뭐 5억, 10억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물가 연동제가 되면 큰 혜택을 받는 건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 고소득자에 대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게 이게 공평한 거냐. 이런 또 본질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하여튼 조금 아직은 좀 물가 연동제 자체가 좀 쉽지 않다. 좀 더 상황을 좀 보아가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공급하는 게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물론 이제 소득법인세 국장이기 때문에 뭐 상속세를 감독은 안 하지만 어쨌든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요새 뭐 서울의 아파트가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의식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도 생각이 뭐 다양한 게 있지만 국회 가면은 더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논의를 하면 할수록 이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이렇게 논의 자체가 퍼지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상속세 부분에 대한 물가 연동제는 사실은 저는 뭐 그거 자체가 뭐 글로벌 스탠다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어쨌든 상속세 세부담이 워낙 과중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이제 어떤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하여튼 국회에서 좀 어떤 지금 논의도 많이 붙여야 되고 또 이거 사회적 합의도 굉장히 필요한 문제다. 그래서 오늘 주실 말씀할 때 내가 뭐 가서 그 상속세 부분을 좀 말씀도 좀 전해드리고요. 소득세 부분은 어쨌든 정부에서 하여튼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 정부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어떤 여건이 성숙이 되면 정부도 이제 이런 부분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분석하겠다.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좀 쉽지 않은 이런 말씀. 네, 5분 토론자분들 말씀 정말 잘 듣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배제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그 부분까지는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재정에 상당히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뭐 사실 예측할 수 있는 변수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가 연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어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그 어떤 우려할 지점이나 논의할 지점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연동을 할 거냐, 그리고 매년 완전 연동을 갈 거냐, 그 연동의 비율은 어느 정도 할 거냐, 이런 고혜정 교수님이나 이것도 이런 것들이 당장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 종합적으로 사실은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해야 되면서 저는 이 세미나 발제를 하면서 느낀 건 저도 이 필요성에 대한 마중물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오랫동안 조세원건에서 잠깐 일을 했었습니다만은 그 소득세 공제나 이런 부분들이 선택과 집중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사실 실효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면 일몰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일몰이 안 된 측면도 꽤 있거든요. 물론 뭐 필요한 공제는 계속 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 물가 연동을 가게 될 경우에는 목적을 다한 공제제도는 사실은 구조조정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세입과 세출을 따졌을 때 지출에 있어서도 사실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이 쉬운 건 아닙니다만은 세수 절감에 따라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의 지출 구조조정도 고민을 심도 깊게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 뭐 증세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도입의 방향에 있어서 저도 좀 세게 얘기를 했는데 부분적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 연동에 따른 소비자 물가지수 어떻게 적용하든
그다음에 물가 연동의 수준을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절반 정도 도입했다가 자체적으로 늘려가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박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우려나 고민들 충분히 꼭 동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쇄될 수 있는 전략이나 대안들이 충분히 논의돼서 내년쯤에는 좀 물가 연동의 방식이나 그거에 대한 세수 감소에 대한 대응의 합리적 세제 개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거 말씀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옥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교과서 말씀하셨는데요. 미국 그 경제학 교과서, 고등학교에서 경제학 교과서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그 미국 정부가 관리를 하는 거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 섹션이 있더라고요. 그게 정말 마지막까지 확인해서 정말 물가가 안정적이라는 게 확인이 돼야 그 다음 넥스트 스텝에서 정책들을 전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런 정책과 지금 미국은 또 이제 이 물가연동 세제를 또 소득세뿐만 아니라 상속세도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완전정 형태를 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결국 물가에 대한 부분을 집요하게 관리하면서 동시에 물가가 그래도 인상된 부분은 또 철저하게 또 이렇게 연동시키는 이런 정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뭐랄까요, 자신감, 이런 경제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뒷받침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조금 이제 그런 측면들이 조금 이제 선행이 되면서 좀 저희 체질이 좀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너무 좋은 그런 주제로 세미나 주제 우리 자유개발에 준비해 주시고 박사님 의원님실에서 또 관심가서 주시고 또 저희가 되게 이런 세미나를 하게 되면 시간이 계속 늦어지는데 저희는 굉장히 타임리하게 오늘 마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고광임 실장님, 그리고 행사 준비해 주신 우리 최승명 원장님, 그리고 5분의 우리 코로자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올해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